후르릉 쾅.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 성북구의 낡은 컨테이너촌 지붕을 채찍질하듯 후려쳤다. 녹슨 철판이 비명을 질렀다. 끼익끼익, 쇠가 뒤틀리는 소리가 고막을 긁어댔고 금방이라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집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천둥 소리도 김정우의 귓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는 덮지 못했다. 쿵, 쿵, 쿵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듯 쥐어짜졌다. 젠장. 김정우는 고작 5평 남짓한 컨테이너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에 의지해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독촉장을 내려다보았다. 종이 위에 찍힌 선명한 붉은 도장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입술처럼 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채업자들이 사냥개처럼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는 듯한 질식감이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그를 옥죄어왔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아저씨. 가녀린 목소리가 팽팽하게 당겨진 김정우의 신경을 바늘처럼 톡 찔렀다. 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유일한 창문 아래 자그마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별이었다. 아이는 제 몸보다 훨씬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늘어난 목덜미 아래로 앙상한 쇄골이 푹 꺼져 있어 마치 상처 입은 아기 고양이 같았다. 김정우의 목을 대가 힘겹게 움직였다. 불과 10분 전 그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겨진 지폐 한 장을 털어 짜장면 한 그릇을 사왔다. 이것은 그들의 오늘 저녁이자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그가 플라스틱 랩을 벗겨내자 진한 춘장 냄새가 절망적인 공간에 확 퍼져나갔다. 곰팡내와 빗물 냄새가 뒤섞인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 고소한 냄새는 잔인할 정도로 향긋했다. 먹어라. 김정우는 나무젓가락을 쪼개 거스러미를 문질러 없앤 뒤 별이에게 건넸다. 별이는 얼굴에 비해 유난히 커다란 눈으로 시커먼 면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빗소리 사이로 아이가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아이는 젓가락을 받지 않았다. 대신 먼지 묻은 작은 얼굴을 들어 김정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앳되었지만 가슴이 아릴 만큼 철이 들어 있었다. 아저씨 먼저 드세요. 아저씨는 큰 말이잖아요. 수레를 끌어야 하니까 배부르게 먹어야 해요. 김정우의 코끝이 찡해지더니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큰 말이라니. 지금 그는 주인 일은 개만도 못한 신세였다. 토이월드. 아버지가 평생 피를 토하듯 일궈낸 장난감 회사는 이제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와 천문학적인 빚더미만 남았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금시계마저 팔아치운 끝에 흘러들어온 곳이 쥐새끼도 살기 싫어할 이 컨테이너 박스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길가에서 주워온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이 조그만 짐덩어리는 이 순간에도 목숨줄 같은 밥을 그에게 양보하고 있었다. 난 배 안 고파. 김정우는 울음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투박하게 젓가락을 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른은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어른은 빗물만 마셔도 살 수 있는 괴물이거든. 그는 서툰 거짓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배에서는 꼬르륵하고 둔탁한 항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별이는 눈을 깜빡였다. 아저씨의 궁색한 처지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면발 한 가닥을 집어 올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입안으로 가져갔다. 후루룩. 면발이 빨려 들어가는 그 소리가 김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고개를 돌려 습기가 잔뜩 서린 창문을 노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서야 눈가에 차오르는 뜨거운 액체를 겨우 삼켜낼 수 있었다. 내일. 김정우는 속으로 맹세했다.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는 한이 있어도 내일은 반드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아버지를 믿고 30년을 바친 늙은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고기 반찬이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였다. 서울 강남구 대한그룹 본사 사옥.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아침, 쏟아지는 햇살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셨다. 10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탑은 마치 하늘을 찌르는 칼처럼 우뚝 솟아 발밑에 개미 같은 중생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정우는 로비 한복판에 서서 마치 황궁에 잘못 들어온 거지가 된 기분을 느꼈다. 유일하게 팔지 않고 남겨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 뜨거운 물을 담은 유리병으로 정성껏 다림질했지만 소매 끝에 달아빠진 올과 바지 밑단에 묻은 진흙 얼룩은 어쩔 수 없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 양복쟁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저씨, 여기 엄청 높아요. 별이가 김정우의 바짓단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작은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힌 아이의 눈동자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정우는 주변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들은 마치 탐조등처럼 이 기묘한 조합을 훑어내렸다. 낡은 양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와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어린아이.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에 박제되어 있던 자본주의 미소가 김정우를 보는 순간 0.1초 정도 굳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사무적이고 냉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김정우 씨 맞으십니까? 박 회장님께서는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혐오스럽다는 듯 별이를 훑었다. 대한그룹 회의실에는 반려동물이나 아동의 출입을 금합니다. 김정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마치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별이를 등 뒤로 감추며 뻣뻣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아이 얌전합니다. 시끄럽게 안 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 집에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럽니다. 직원은 콧방귀를 뀌었다. 더 이상 말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 그녀는 턱짓으로 대기석을 가리켰다. 저기서 기다리게 하세요. 보안요원한테 끌려나가기 싫으시면요. 김정우는 무릎을 굽혀 별이의 여린 어깨를 잡았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낯설고 차가운 공기에 겁을 먹은 게 분명했다. 별아, 내 말 잘 들어. 김정우는 울컥 치솟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가 위에 가서 볼일 좀 보고 금방 내려올게. 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돼. 알았지? 별이는 김정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에 김정우의 초조한 얼굴이 비쳤다.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대한 가죽 소파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은 모습이 폭풍우 속에서 날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작은 꽃송이 같았다. 아저씨 힘내요. 별이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김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구름 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자 기압 차이로 인해 귀가 먹먹해지며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김정우는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창백하고 초라한 자신을 노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맸다. 그것은 지옥의 끝자락에서 보내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최상층 회의실의 문은 금고 문처럼 육중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값비싼 가죽 냄새와 시가 향이 섞인 서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렸다. 회의실은 터무니없이 넓었다. 끝도 없이 긴 붉은 원목 테이블 저편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앉아 있었다. 대한그룹 회장 박진천. 한국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위와 냉혹함의 상징이었다. 경쟁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라면 자금줄을 끊어 상대방을 투신하게 만들 만큼 피도 눈물도 없다는 전설적인 인물. 박진천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거구의 보디가드 4명이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토이월드의 김정우입니다. 김정우는 테이블 반대편 끝에 서서 허리가 90도로 꺾일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박진천이 종이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 째깍,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1초가 흐를 때마다 김정우의 남은 자존심이 깎여나갔다. 그는 인사한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피가 머리로 쏠리고 등줄기에 흐른 식은땀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좋기 1분은 지났을까? 박진천이 돋보기를 벗어 책상 위에 툭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앉게. 단 한마디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김정우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의자를 빼내 앉았다. 엉덩이를 반만 걸친 어정쩡한 자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수없이 검토했던 인수 기획서를 꺼냈다. 회장님, 저희 회사의 자산평가액과 기술 특허에 관한 필요 없네. 박진천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매 같은 눈빛이 처음으로 김정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보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 곧 망할 구멍가게 따위엔 관심 없어. 김정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기획서 귀퉁이가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저희 특허 기술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금만 융통된다면 가치. 박진천이 코웃음을 쳤다. 건조하고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였다. 김 사장, 자네 같은 인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지 아나? 자네 회사 부채 비율은 이미 300%를 넘었어. 공장 기계는 은행에 잡혀 있고 자네 집까지 팔았지? 박진천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표정 없는 얼굴로 야른 계약서 한 장을 김정우 앞으로 슥 밀었다. 이게 대한그룹이 제시하는 가격일세. 김정우는 다급하게 계약서를 낚아채 금액을 확인했다. 순간 전신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5천만 원이라니요? 극도의 충격으로 김정우의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이건 직원들 퇴직금도 안 됩니다. 사출기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고철 덩어리를 사주는 값이야. 박진천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톡, 톡, 톡 그 소리가 김정우의 심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자네가 도장을 안 찍으면 내일 은행이 모든 걸 압류하겠지? 그럼 자네는 이 5천만 원조차 못 만져. 평생 빚쟁이 꼬리표를 달고 시궁창 쥐새끼처럼 도망 다니게 될 걸세. 박진천의 입매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이건 적선이야, 김 사장.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지. 모욕. 발가벗겨지는 듯한 모욕이었다. 김정우는 목구멍에 쓸개즙을 적신 손뭉치가 꽉 들어찬 느낌이었다. 쓰고 역겨웠지만 뱉어낼 수가 없었다.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비명을 질렀다. 이걸 찍으면 아버지의 평생이 고철 덩어리가 된다. 하지만 안 찍으면 퇴직금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늙은 직원들은? 그리고 별이는? 김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상을 뒤집어 엎고 소리를 지르며 이 오만한 노인네의 얼굴에 계약서를 집어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생존이라는 무게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척추를 짓눌렀다. 제가 찍겠습니다. 이 사이로 피비린내 나는 대답이 새어나왔다. 김정우는 탁자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 하는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바로 그때였다. 우르릉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천둥 소리가 창밖에서 터졌다. 너무나 가깝고 거대한 소리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건물 전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거렸다. 아악! 공포에 질린 처절한 비명소리가 두꺼운 회의실 문을 뚫고 들어왔다. 김정우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다. 별이의 목소리였다. 별아. 김정우는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라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그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조그만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별이는 눈물범벅이 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그 끔찍한 천둥 소리에 기겁한 게 분명했다.
거리에서 자란 아이에게 비바람 치는 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숨을 곳 없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 아저씨, 무서워. 천둥, 무서워. 별이는 통제불능의 포탄처럼 울부짖으며 김정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는 김정우의 허리를 죽기 살기로 끌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박진천 뒤에 서 있던 경호 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대한그룹의 심장부인 회의실에 잡상인이 난입하다니 이건 심각한 보안 사고였다. 당장 끌어내. 박진천이 미간을 찌푸리며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옛. 경호 팀장의 쇠몽둥이 같은 손이 거칠게 뻗어왔다. 그가 별이의 가느다란 팔뚝을 낚아채더니 짐짝처럼 밖으로 잡아당겼다. 손대지 마. 김정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감싸려 했지만 며칠을 굶은 그가 훈련받은 경호원을 당해낼 리 없었다.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별이의 낡아빠진 티셔츠 소매가 경호원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깨부터 통째로 뜯겨나갔다. 아이의 하얗고 앙상한 오른쪽 팔뚝이 공기 중에 훤히 드러났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창밖의 먹구름 사이가 갈라지며 한 줄기 창백한 햇살이 거짓말처럼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정확히 별이의 가느다란 팔뚝 위를 비췄다. 그 창백한 피부 위에는 7개의 짙은 갈색 점이 찍혀 있었다. 그 배열은 너무나 기이하고도 정교해서 마치 밤하늘의 이정표 같았다. 그것은 북두칠성이었다. 비켜.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김정우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경호원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무언가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김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까지 얼음처럼 차갑게 군림하던 박진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뜨거운 찬물이 최고급 양복 바지에 튀었지만 노인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수천억의 제국을 지배하는 노인이 별이의 팔뚝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보던 그 평온한 매의 눈동자가 지금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동공이 수축했다가 커졌다가 다시 수축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호흡이 가빴다. 박진천이 떨리는 손을 양복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동작이 어찌나 다급하고 허둥대는지 금단추 2개가 뜯겨나갔다. 그가 꺼낸 것은 코팅이 되어 반질반질하지만 모서리가 하얗게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돌 지난 아기가 통통한 손을 휘두르며 웃고 있었다. 그 아기의 팔뚝, 똑같은 위치에 선명하게 박힌 7개의 점. 그것은 대한그룹에서 5년 전 실종된 황태자 박진천의 유일한 핏줄이자 지난 5년간 그의 모든 악몽 속에서 찾아 헤매던 희망이었다. 회장님. 경호 팀장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 손 놓아라. 박진천의 목소리는 영혼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쉬고 갈라져 있었다. 다음 순간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천하의 박진천이 앞을 가로막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버리고 비틀비틀 달려나온 것이다. 털썩. 박진천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도, 뜨거운 찬물도, 자신의 고귀한 신분도 안중 없었다. 그는 꼬질꼬질한 때가 묻고 눈물범벅이 된 아이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별이의 팔을 향해 뻗어나갔다. 하지만 감히 만지면 부서질세라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핏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손주가 여기 있었구나. 김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훌쩍거리는 별이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전조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나갔다. 죽음 같은 정적.
방금 터진 천둥보다 더 심장을 조여오는 침묵 속에서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만이 소리 없는 눈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꽂혀 있었다. 대통령조차 굽히고 들어간다는 재계의 폭군. 대한그룹 박진천 회장이 체면 따위는 내다버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의 양복바지 무릎은 방금 엎질은 찬물을 잔뜩 머금어 흉하게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던 그의 두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별이의 팔뚝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손은 마치 파킨슨병 말기 환자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뒤에 서 있던 경호 팀장이 그제야 충격에서 깨어났다. 직업적인 본능은 회장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쓰러졌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게 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박진천을 부축하려 다급히 발을 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무팀을 비켜.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이 박진천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노인은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그 힘이 어찌나 거센지 키 190cm의 근육질 거구인 경호 팀장이 비틀거하며 뒤로 밀려날 정도였다. 박진천은 경호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기라도 한 듯 별이의 앙상한 팔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 창백한 피부 위에 7개의 갈색 점이 북두칠성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코팅된 사진의 모서리는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하얗게 달아 있었다. 사진 속의 아기가 치켜든 고사리 같은 손, 그 팔뚝에 박힌 7개의 점, 위치도, 크기도, 심지어 배열된 각도까지 눈앞의 아이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그것은 유전자의 낙인이자 핏줄의 명백한 증거였다. 진짜야 진짜였어. 박진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냉혹하고 위험있던 눈동자는 어느새 탁한 노루로 가득 차올랐다. 그는 마치 신의 기적이라도 확인하려는 듯 주름진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점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깃털처럼 가볍게 건드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에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꿈이 아니었다. 지난 5년 그는 수없는 밤을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손자가 울고 있는 꿈, 손자가 춥다고 외치는 꿈을 꾸다 깨어나면 그를 반기는 건 텅 빈 대저택과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대한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뒤지고 해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언제나 절망뿐이었다. 독초처럼 자라난 절망은 그를 잠식했다. 이 생에서는 다시는 하나뿐인 핏줄을 보지 못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있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비록 피골이 상접하게 마르고 넝마 같은 옷을 걸쳤으며 공포와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저 눈매와 저 윤곽은 죽은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찍어낸 듯했다. 아가. 박진천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킨 듯 쉬고 갈라져 있었다. 내가 할애비다. 내가 내 할아버지야. 별이는 눈앞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무서워 견딜 수 없었다. 아이는 김정우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정우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다. 겁에 질린 눈망울만 빼꼼히 내놓은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무서워 할아버지가 울어. 김정우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졌다.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손자라고? 별이가 대한그룹의 후계자. 5년 전 실종되었다던 전설 속에 몸값만 수천억에 달한다는 그 황태자란 말인가? 김정우는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무의식적으로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서명하지 못한 노예 계약서를 곁눈질했다. 5천만 원 후 불과 몇 분 전 그는 이 5천만 원 때문에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이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자리를 팔아넘길 뻔했다. 심지어 속으로는 이 아이를 짐덩어리라고 원망하지 않았던가. 터무니없는 비현실감에 현기증이 일었다. 박 회장님.
김정우는 숨막히는 침묵을 깨보려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별이는 제가 성북구 쓰레기장 근처에서 주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닥쳐라. 박진천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전의 냉혹함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제왕의 위압감이 순식간에 되살아나 있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가 일어서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대한그룹의 총수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만 그의 기세에는 이전에는 없던 뜨거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최 팀장. 박진천이 서슬퍼렇게 소리쳤다. 옛. 밀려났던 경호 팀장이 즉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정보 통제해. 오늘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입 밖으로 내는 놈은 그게 누구든 서울 바닥에서 지워버리겠다. 박진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용광로처럼 이글거렸다. 당장 이 박사를 호출해. 그리고 집사에게 연락해서 하니 내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 말을 마친 박진천의 시선이 다시 김정우에게 꽂혔다. 정확히는 김정우의 품에 안긴 별이에게로. 그 눈빛의 변화는 마치 고철 덩어리가 순식간에 희대의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듯했다. 아이를 이리 주게. 박진천이 두 손을 뻗었다. 여전히 강압적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애원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별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며 김정우를 더 꽉 끌어안았다. 싫어. 아저씨랑 있을 거야. 아저씨. 아이의 앳된 거부 의사가 넓은 회의실을 울렸다. 박진천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평생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했던 노인이 고작 6살짜리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민망한 듯 손을 거두며 복잡한 눈빛으로 김정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이 청년을 제대로 응시한 순간이었다. 불과 10분 전 그의 눈에 김정우는 실패한 패배자, 곧 파산할 구멍가게 사장, 5천만 원의 자존심을 파는 벌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의 품 안에는 그의 전 우주가 안겨 있었다. 김정우는 품속 아이가 보내오는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보호 본능이 눈앞의 거물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에 힘을 주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허리를 곧게 펴고 박진천의 시선을 마주했다. 회장님. 김정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조만은 단호했다. 별이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정말로 회장님이 핏줄이시라면 아이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이러시면 아이가 놀랍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이 나라에서 박진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진천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멍하니 있다가 그 냉철한 얼굴의 뜻밖에도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너무 급했군. 박진천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놀라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말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격동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회의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얇은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방금 전 김정우에게 모욕을 주며 토이월드를 5천만 원에 사들이겠다고 했던 그 계약서. 박진천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두꺼운 카페트 위를 밟는 구두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조항들을 훑어보고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그 금액을 내려다보았다. 5천만 원이라. 박진천이 자조 섞인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손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피땀 어린 회사를 고작 5천만 원에 사려고 했다니. 망설임은 없었다. 박진천의 양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정우의 굴욕과 절망을 상징하던 계약서가 노인의 손에서 반으로 갈라졌다. 찍찍.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박진천은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계약서를 잘게 찢어 발겼다. 그러고는 허공에 획 뿌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때 아닌 눈발처럼 흩날리며 붉은 원목 테이블 위로, 그리고 김정우의 경악한 시선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김 사장. 박진천이 몸을 돌려 김정우를 보았다. 이번에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상체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정중한 인사였다. 대한그룹 회장이 파산 직전에 하청업체 사장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장면이 기자들에게 찍혔다면 내일 한국 주식시장은 대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미안하네. 박진천의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의 오만함에 대해, 그리고 방금 전의 무례에 대해 사과하지. 아까 했던 말은 전부 취소하겠네. 자네는 거지가 아니야? 대한그룹의 가장 귀한 은인일세. 김정우는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다. 당황하여 맞절이라도 하려 했지만 별이를 안고 있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회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비서실장. 박진천이 허리를 펴며 우렁차게 외쳤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새 계약서를 작성해. 박진천의 어조는 빨랐고 거역할 수 없는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지금 당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천은 횃불 같은 눈빛으로 김정우를 바라보았다. 첫째, 대한그룹은 토이월드에 투자한다. 투자금은 100억 원. 딸그락. 김정우의 손에서 쥐고 있던 만년필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도르르 굴러갔다. 100억. 방금 잘못 들은 건가? 5천만 원을 100억으로 잘못 들은 건가? 얼마라고요? 김정우의 혀가 꼬였다. 100억 원. 박진천은 배추 한 포기 값을 말하듯 담담하게 반복했다. 이건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생산 라인을 교체할 1차 자금일 뿐이야. 추후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제한으로 추가 지원한다. 비서실장의 턱이 빠질 뻔했지만 그는 감히 되묻지 못하고 미친 듯이 태블릿을 두드렸다. 둘째. 박진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토이월드는 매각하지 않는다. 김정우 사장이 계속해서 대표직을 맡아 경영 전권을 행사한다. 대한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로서만 남을 뿐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수준이었다. 셋째, 박진천이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길로 별이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내 손주를 돌봐준 김 사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내 개인 명의로 된 대한그룹 지분 10%를 김정우 사장에게 양도한다. 쿠궁. 방금 전에 100억이 폭탄이었다면 지분 10%는 핵무기였다. 대한그룹 지분 10%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정우가 순식간에 대한민국 부호순위권에 진입한다는 뜻이자 몇 대가 써도 못다 쓸 부를 갖게 된다는 뜻이며 이 거대한 상업제국의 핵심 주주가 된다는 의미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훈련받은 경호원들조차 경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안 됩니다. 김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다.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전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잠잘 곳을 내줬을 뿐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자네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네. 박진천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김정우 앞에 섰다. 가난하지만 정직함을 잃지 않은 이 청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 사장, 자네는 모를 거야?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가짜 정보를 들고 나를 찾아왔는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자네는 박진천의 시선이 김정우의 달아빠진 소매 끝에 머물렀다. 궁핍한 삶의 증거였다. 자네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밥을 이 아이에게 양보했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내 모욕을 견뎌내기까지 했어. 노인의 투박한 손이 김정우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렸다.
자네가 구한 건 내 손주만이 아니야. 대한그룹의 미래를 구했고 이 늙은이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을 구했어. 그것에 비하면 고작 100억, 고작 지분 10% 따위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김정우는 노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젯밤에 그 천둥치던 밤이 떠올랐다. 그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자신에게 면발을 양보하던 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선의는 정말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이 잔혹한 자본의 세계에도 황금보다 더 귀한 화폐가 있었다. 바로 김간성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박진천이 고개를 돌려 별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자애로움이 가득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김 사장, 자네도 같이 가게. 지금 별이는 자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별이는 집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작은 손을 뻗어 박진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울지 마.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처럼 박진천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을 녹여버렸다. 그래, 그래. 할아비 안 운다 좋아서 그런다. 좋아서. 박진천은 거칠게 눈물을 훔쳐냈다. 눈물은 더 쏟아졌지만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10분 후. 대한그룹 1층 로비. 폭우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햇살이 거대한 유리 빌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김정우에게 쌀쌀맞게 굴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소리에 그녀는 심드렁하게 고개를 들었다. 분명 그 궁상맞은 남자가 보안요원에게 짐짝처럼 끌려나오는 꼴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손에서 립스틱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져 두 동강이 났다. 그녀는 평생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한그룹의 지존, 박진천 회장이 넉마를 걸친 꼬질꼬질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앞장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구석에 처박아두려 했던 그 초라한 남자 김정우가 회장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고 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 남자에게 무언가 말하며 굽신거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심지어 직접 손을 뻗어 회전문의 유리를 잡아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직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두 줄이 정문 앞에 도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 입구에 검은 장성이 세워졌다. 회장님은 뵙습니다. 도련님을 뵙습니다. 김 사장님을 뵙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김정우가 정문을 나서자 비 온 뒤에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햇살이 눈부셔 저절로 눈이 가늘어졌다. 품 안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는 무심코 액정을 확인했다. 끝도 없이 찍힌 경분의 행렬. 햇살 아래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불과 어제 그는 몇천 원짜리 짜장면 값에 전전긍긍했고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절망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따뜻한 고사리 손 하나가 쑥 들어와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김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박진천의 어깨에 매달린 별이가 그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 속에 무지개 빛이 어른거렸다. 맑은 눈동자는 옹달샘처럼 투명했다. 아저씨, 이제 큰 말은 술에 안 끓어도 돼요? 별이가 신나게 외쳤다. 말이 날 수 있어요. 김정우가 웃었다. 이번에는 쓴웃음도 억지 미소도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모든 짐을 내려놓은 후련한 미소였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래, 이제 술에는 끌지 않아도 된다.
선희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으니까.